실은 이제 아까 제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맹점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맹점 중심 외에 또 하나 있는 키워드가 그 가맹점을 잘 관리해 주려면은 매장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컸던 사람들이 회장하고 다 합니다. 그게 문화로 되어 있고 점장을 한 사람이 그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면 맥도날드 본부에 직원으로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65%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점장까지 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관리자를 하는 회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매장을 관리한다고 쫓아다니는 거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영점 숫자를 몇 개를 갖느냐라는 몇 퍼센트를 갖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내가 본부를 구성할 때에 우리 매장에서 잘 경험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본부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외부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냥 우리 쪽에다 그냥 투입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냐 요 두 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매장 본부의 인원을 키울 때에 몇 개 정도의 매장이면은 거기서 점장을 키워가지고 관리자 보내고 다시 점장 키우고 계속 이 과정을 거쳐가느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하는 것이 몇 개 정도가 더 중요하고요.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은 직영점이 많아지는 타이밍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점을 운영할 때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많은 브랜드 본사들이 직영점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떤 일부 브랜드들은 가맹 사업을 하다가 직영점이 반 이상 넘어가는 브랜드가 생긴대요. 그건 거기서 수익이 더 많이 생기면 바꿔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직영점 수익하고 가맹점 수익이 어디에 더 크냐라는 것 따라서 이제 이건 정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돼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질문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면은 보통 맥도날드 애들이 그러는 게 한 20%에서 25% 정도는 갖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그건 계산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시고 다 하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는데 결국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상에 이제 그러놨던데요. 제가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저는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된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투자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점포 개발이라는 것 자체도 개발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돈 들고 내 브랜드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투자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하신 분에게 수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놀부가 예를 들어서 왜 모건 스탠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샀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결국 돈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 가맹점주들도 돈을 몇 억씩 투자하기도 하고 1억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돈의 진짜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게 저는 가맹점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투자자들을 정말 잘 보호하고 그 투자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각 매장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갖는 게 교육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대상을 누구까지로 한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가맹점주만 교육시키면 돼. 그리고 매장에 있는 직원들 교육은 가맹점주가 책임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맹점주들 사실은 우리 아이템 거의 모르고 들어오는 백지간대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1주, 2주 교육시켜 놓고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책임지고 교육시켜 이러면은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아무 경쟁력 없습니다. 근데 직영점은 사실은 와서 수많은 위에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소리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운영되는데 가맹점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서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하고 있다. 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매출을 올려야 돼. 그거 왜 못해? 슈퍼바이저 너 가서 뭐 해? 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인 그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장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맥도날드처럼 다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각 브랜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처음부터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면은 제 같으면은 매장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암행어사식으로 각 매장을 가서 현장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은 바로 그 자리에 지적하고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 평가 시스템의 목적이거든요.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팀을 운영해서라도 주구장창 계속 돌리면서 매장을 점검해 주는 게 수시로, 불시에, 그러면서라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완책을 안 가진 상태에서 해서 내보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슈퍼바이저 너 왜 개판이야? 매장 왜 매출 안 올라가? 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기능, 구조, 이 부분은 각 브랜드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을 했기 때문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금도 많은, 거의 대다수의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물류 마진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물류 마진이 많이 나는 아이템을 자꾸 찾아다녀요. 치킨 시장에 많이 몰리고 피자 시장에 많이 몰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류 마진 폭이 많이 좋을 것. 과연 그게 답일 것이냐. 대한민국이 가맹본사들이 그 물류 마진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공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은 브랜드가 잘 되고 막 성장할 때는 생산성이 납니다. 근데 그 브랜드의 경영이 떨어지고 매출이 빠지는 순간에 이 공장의 생산성은 급락을 합니다. 설비 산업이지 않습니까? 설비 산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면요 정말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다른 데 팔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또 팔아서도 안 되는 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브랜드가 경쟁이 약해지는데도 이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급가를 손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가를 절대 못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싸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저는 모든 물건을 원가대로 그냥 줘라 이거죠. 주고 그 대신에 매출이 생기는 런닝 로열티를 받은 거 가지고 가면은 점주인들은 안심하고 상품을 쓰실 거고, 그 대신 이제 로열티를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못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최초부터 안 했다는 거 하나도 있을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탈세의 목적으로, 절세의 목적으로 매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되느냐 이런 숙제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진짜 정말로 내가 공장을 가지는 목적이 나만의 노하우를 가진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순수 의도라면 모르겠는데요. 아니고 내가 여기서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안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판매 가격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급 가격이 좋으면은 판매 가격을 내가 낮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가격이 높아지면은 판매 가격을 손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왜 끊임없이 그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 출발도 제가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공장을 가졌으면 떼부자 됐을 거예요. 3만 개의 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 하나만 만들어내서도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안 가졌어요. 왜? 각각의 매장의 현장 경쟁력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서 레이크라이 잘했다 제가 자꾸 책에다 자꾸 썼는데,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좋다, 뭐가 좋다고 했는데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만들었고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걔네들의 사고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가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도 경영을 해주면서 그 고민해주면서도 러닝을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주입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게 만들고 저는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러닝 로열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가십시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가맹점에 있는 직원들까지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경쟁력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가야 될 큰 숙제 아닐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큰 생명도 전 제가 지금도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도 그래 이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되고 수익이 나쁘면은 불만이 생기고, 불만 생기면 모여가지고 한번 단체 행동하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생겨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썼던 것은 주도적으로 먼저 만들어주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도적으로 만든다면은 할 때 제가 이제 도미노도 그렇게 만들었고 미스터 피자도 만들고 지금 미스터 피자에 그때 했던 분들 지금은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계신데요. 피자마로도 만들고 다 가는 곳마다 일부러 저는 대표자 회의 같은 거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의사결정할 때에 본부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때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말씀대로 매출도 좀 잘 나오게 만들고 마케팅도 이해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습니다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우군화된 것을 만들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가면은 이렇게 정말 어려워서 정말 한번 붙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을 그런 협의하고 다른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가맹점주 협의회는 빨리 먼저 만드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지식이라는 몸은 내가 갖고 있으면 지식이 안 됩니다. 지식 여기처럼 공유가 돼야 되고 나눠야 참다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는 지식을 나눠 갖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와중에서 분명히 오너도 나오시고 어떤 미래가 꿈꾸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한테 고민일까요? 이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대화가 될까? 불투명하니까 전부 다. 그리고 뭐 자본도 그렇고 내가 아는 건 일본 모른다. 그럼 그분한테 도움 주실 게 뭔가 고민해갖고 지식을 나눠주게 되겠다. 비록 내가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아는 법 다 알아주고 보지 못하는 앞에 미래를 조금 볼 줄 아는 겁니다. 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여요. 말 하는 거 이러려고 저건 가면 실수가 돼. 저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진 거를 못 나눠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해피니스 스마일 바이러스로 쓰는데 이 글을 쓴 지가 제가 한 8년 됐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용어에 모든 걸 이거 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죠.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율포되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여기 잔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잔주름이 20대 잔주름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잔주름 여자만 흘렀네? 아닙니다. 왜? 그냥 웃기 좋아해요. 저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제가 악의를 잘 품지 못해요. 사람 만나면 호불호씩 얘기하고 그냥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주려고 그래요. 전부 다. 심지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 퍼줘갖고 뭐나 근데 퍼주다 보니까 또 막 들어와요. 또 작년인가? 작년에 그러니까 뭐 저 성당대인데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이게 그렇게 뭐 목적성을 두게 하지 않은데 나 이게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850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자, 봉급자에게 850만 원 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했을까?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배로 들어와요. 이게 나도 모르게. 결국 인생 선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과 어떤 웃음 필수게끔 바이러스 역할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요즘 소비자가 뭐죠? 우리 소비자를 뭐라고 그랬지 아세요? 혹시? 고객들 갖다가 불러봐. 뜬다 그러면 쫙 붙었다가 쪽박았다가 저부터요. 제 얘기를 내가 선생님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다가 유명하게 달아갖고 한 20억대가 딱 만들어 온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명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없어집니다. 또 새로 만들고
고객은 불나방이에요. 내가 한 빡빡 찍을 장소가 없으면요 절대 안 갑니다. 다 진짜예요. 요즘 자세히 보세요. 먹거리 제가 62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기존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 나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먹거리가 몇 개 될까요? 잘 볼까요? 피자, 그렇죠? 햄버거, 스파게티, 또 뭐 있나요? 해외에서 들어온 브랜드 먹거리 많을 것 같죠? 같은 사람 그렇죠? 물가 몇 개 안 돼요.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 DNA는 5천 년 동안 김치찌개 쌀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마 그 놀부가 장수하는 거야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원할머니도 40년 장수하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다 똑같아 전부 다. 몇 가지 없어요. 그럼 뭐야? 약간 변형시키면서 트렌드 민감하게 쫓아가는 기업만 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이제는 고객이 선택을 한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서갖고 어서 오세요.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예측이 됩니까? 내일 예측이?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강단에 부는 거냐면 우리 먹거리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그 사업이 될 겁니다. 웰다잉에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잘 죽을 수 있는 그냥 큰 사업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멋있게 죽는가, 이것도 큰 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호흡을 잠깐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출근하는 그 코스 자체도 뭐 5코스 갖고 갑니다. 한 번에 갔다가 한 번에 갔다가 계속 움직여요. 왜냐면 할 때가 틀리거든요. 가면서 그냥 안 가요. 간판도 보고 뭐 다 봅니다. 왜 저렇게 바뀌었지? 호흡을 가졌잖아요. 내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즉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사업에 빠져들어가요 그냥. 직접 들어가서 해보세요. 가장 쇼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원인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할 때, 그렇죠? 뭔가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근데 그거를 주고 자꾸 물물 교환을 하자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누구나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비싸게 이렇게 받으려고 하겠죠. 누구나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세 번째,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할 때. 이럴 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맹점 사장님들을 이렇게 그 창업할 때 교육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 기존에 많이 실패하셨던 사장님들은 대개 이 셋 중에 하나를 많이 하고 계셨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은 장사가 이제 사업이 되려면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반대. 사업이 성공하는 반대로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 상대방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주지 못하는 것을 준다. 누구나 쉽게 주는 거는 가치가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죠. 누구나 쉽게 주기 어려운 것을 준다. 저희가 치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가맹점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배달이 많은데 우리는 배달 직원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배달하기 싫어. 아니면 배달 직원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배달 대행을 쓸 거야. 그쵸? 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애매한 거예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죠. 어려운 거를 해야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주고 적게 받으면 돼요. 많이 주고 적게 받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떨까요?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사장님들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서비스를 주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해요.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에 이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님 삶의 정도라는 책에 사업의 생존 부등식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제품의 가치에서 그 판매가를 뺀 나머지 걸로 원가 비용보다 높으면 이건 생존한다, 이 기업. 그렇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업 기획 중에 사업을 기획하는 건 손익구조 분석을 먼저 하는데 MEC 방법을 선택해. 맥킨지 컨설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인데 중복되지 않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데 중복되지 않고 빈틈도 없이 바라봐서 이 사각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빈틈도 없고 중복되지도 않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맹점 매출액은 이렇게 봐요. 첫 번째, 객단가 곱하기 고객수다.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매출액은 객단 곱하기 고객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2만 원 나와요. 2만 원 나와서 1000명의 고객이 들어온다. 매출액이 어떻게 되죠? 네, 빠르시네.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1,500명은 3천만 원이죠. 그렇죠?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 가맹점에 하루에 한 80에서 100만 원, 2천에 3천만 원 나오는 게 회사의 표준이기 때문에 한 1000에서 150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이에요. 두 번째, 그 고객은 신규 고객 아니면 기존 고객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고객은 무조건 신규 아니면 기존이죠. 그렇죠? 세 번째,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 곱하기 재주문율이에요. 그렇죠?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재주문율이 기존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 신규 고객을 늘리는 방법들은 또 뭐냐? 또 탐구를 하게 돼요. 신규를 늘리는 방법은 신규 고객이 많으려면 이제 상권이 좋으면 신규가 많아지겠죠. 입지가 좋으면 홍보 금액을 늘린다면 홍보 채널이 많다면 이런 것들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재주문율을 높이는 건 뭘까? 재주문율은 예를 들어 맛,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품질, 가격, 양, 서비스, 위생,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재주문율을 높이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맹점의 매출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객단가.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두 번째, 신규 고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재주문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가맹점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매출액이 안 나온다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일 거예요. 신규 고객을 늘리려면 상권 입지, 홍보금액, 채널. 재주문율은 나 가격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그럼 본사에도 매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본사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직영점, 공사, 가맹, 교육, 로열티, 기타 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쪼개보는 거예요. 다. 이게 어떻게 산식으로 풀어질까? 그 전 단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식으로 풀 수 있을까? 가맹점 회사의 상품 매출은 가맹점 운영 숫자, 그렇죠? 곱하기 점포당 상품 매출이겠죠? 점포당 물류 매출. 예를 들어 월 매출액이 본사 매출이 5억이다. 가맹점이 100개일 때 곱하기 500만 원이면 5억이 되겠죠? 그렇죠? 5억은 100개 500만 원.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공사도 뭐 개설수, 공사 매출, 개설수, 점포당 뭐 이렇게 쭉 쪼개봐요.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는 이 매출, 본사 매출 올리려면 가맹점 운영수를 높여야겠구나. 개설수를 높여야겠네. 점포당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쪼개는 거예요. 하나씩 또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기획은 계속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점포당 상품 매출은 그럼 어떻게 높일까? 점포당 상품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 곱하기 원가율 곱하기 본사에서 얼마나 공급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맹점 운영수는 기존 운영수, 개설수 빼기 폐점수일 거예요. 가맹점 개설수는 창업 문의 고객수 곱하기 계약률 뭐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고요. 창업 문의수는 광고 방법, 광고 건수, 기존 가맹점 추천수, 뭐 직원 소개, 업종 성장수 뭐 이런 것들이 창업 문의수를 늘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 넣어놓은 거고요. 계약률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 창업 금액에 따라서 계약률도 달라지겠죠? 본사 신뢰도, 영업사의 능력, 만족도, 업종의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이 계약률을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럼 위에 계약률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가맹점 만족도인데 가맹점 만족도는 또 뭐에 영향을 줄까? 가맹점의 수익성에 첫 번째 가장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 노동 강도, 근무일수, 물류 만족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맹점 만족도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쪼개는 거예요. 쭉 다 나열하는 겁니다. 다. 이게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장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예를 들어 가맹점에 매출액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면 팀장님들은 팀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매출이 안 올라? 나가서 매출 올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객단가가 낮은 거야? 신규 고객 수가 낮은 거야? 재주문율이 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규 고객이 계획했던 대로 안 나오면 홍보 금액이 잘못된 거야? 채널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상권하고 입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맹점의 만족도가 낮아요. 그럼 가맹점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야? 노동 강도가 너무 센 거야? 근무일수, 뭐 물류 만족도가 안 좋은 거야?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가맹점에. 이렇게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다 보면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져, 그쵸? 그래서 이게 기획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꾸로부터. 그래서 하나씩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희망. 근데 사업은 주고받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뭐가 문제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혼자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공유FC처럼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되게 일이 잘 될 때는 되게 막 즐거워요. 막 즐거워. 근데 가끔은 또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런 것들, 그런 고통도 이제 이겨내면서 이런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힘을 내고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